세안 사립고등학교의 공기는 언제나 미묘한 향수 냄새와 부유함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를 채우는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마저도 명품 운동화의 부드러운 밑창이 대리석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기분 좋은 소음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서유진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를 밟으며 투명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고 교복은 수없이 다려 입어 반질반질 윤이 났다. 장학금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유진은 이방인이었다. 이곳은 돈과 권력이 계급이 되는 작은 왕국이었고 가난은 용서받지 못할 원죄였다. 수업 시간 유진은 언제나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 칠판 너머의 세상을 꿈꿨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석한 두뇌였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곳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그 중심에는 한채리가 있었다. 유력 정치인의 딸이자 반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아이. 그녀의 금발은 전문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친 듯 완벽했고 손목에는 신상 명품 시계가 번쩍였다. 체리는 유진의 존재 자체를 경멸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스며든 이물질. 감히 자신과 같은 교실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존재로 여겼다. 그녀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누군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혀 왔고 사물함에서는 이유 없이 책이 쏟아져 내렸다. 급식실에서는 그녀의 식판 위로 실수를 가장한 물이 쏟아지기 일쑤였다. 아무도 유진을 돕지 않았다. 아이들은 한체리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저 무관심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동조였고 유진은 그 거대한 침묵의 성에 홀로 갇혀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강희건,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는 유진처럼 창가 자리에 앉았지만 정반대편 맨 앞자리였다. 그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보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감히 그 벽을 넘으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한체리조차 그에게는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다. 유진은 가끔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조각처럼 차가운 얼굴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자신을 둘러싼 이 비열한 소극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였다. 그래서 유진은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교실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값비싼 풍경화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다. 유진은 그날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느라 조금 늦었다. 가방을 챙겨 복도로 나섰을 때 그녀는 한체리와 그녀의 무리들에게 둘러싸였다. 복도 끝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한체리는 팔짱을 낀 채
비열한 미소를 띠고 유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 서유진 아니야. 아직도 집에 안 가고 뭐해? 네가 탈 버스는 벌써 끊겼을 텐데. 체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옆에 있던 아이들이 기분 나쁘게 킥킥거렸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체리의 무리 중 한 명이 발을 걸어 유진은 그대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소중한 결과물이었다. 빗물에 젖은 복도 바닥에 하얀 종이들이 처참하게 달라붙었다. 유진의 눈앞이 하얘졌다. 무릎이 깨지는 아픔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다. 그녀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젖은 보고서를 주워 담으려 할 때 체리가 하이힐 앞굽으로 종이 한가운데를 정확히 짓밟았다. 이런 어쩌지 실수였네. 근데 뭐 너한텐 이런 쓰레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네, 그 구질구질한 자존심 같은 거 말이야. 체리가 조롱하듯 말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절대로 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체리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체리는 유진의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감히 벌레 같은 게 자신을 노려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뭘 봐 내 눈가를 확 뽑아버릴까. 그녀가 손을 들어 올린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복돼 울려 퍼졌다. 그만해. 짧고 간결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진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강희건이었다. 그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체리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체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붙잡은 건의 손을 보고 얼굴을 붉혔다. 강희건 네가 왜? 이건 우리끼리의 일이야. 그녀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희건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더러운 짓은 너희끼리 있을 때나 해. 내 눈앞에서 거슬리게 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그는 체리의 팔을 거칠게 놓아버렸다. 체리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평생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특히나 강희건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한체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젖은 보고서로 향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쳤다. 유진은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텅 빈 시면처럼 깊고 고요했다. 한채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두고 봐. 서유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복되는 순식간에 유진과 의건. 단둘만 남게 되었다.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유진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의 상황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왜 어째서 강희건이 자신을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 중 아직 젖지 않은 한 장을 주어 유진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가방을 고쳐 메고 유진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어깨에서 희미한 비누 향이 났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은 유진은 손에 들린 마른 종이 한 장과 바닥에 널브러진 젖은 꿈의 조각들을 번갈아 내려다 보았다. 견고했던 침묵의 성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복도 끝에서 일어난 그 짧은 대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소문은 보이지 않는 포자처럼 공기 중에 흩어져 모두의 귓가에 내려앉았다. 학생들은 힐끔힐끔 서유진과 강희건 그리고 한채리를 훔쳐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채리는 강희건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유진에게로 향했다. 예상대로 노골적인 물리적 괴롭힘은 사라졌다. 아무도 유진의 어깨를 치지 않았고 그녀의 책을 바닥에 쏟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한채리의 복수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독처럼 서서히 유진의 숨통을 조여왔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완벽한 고립이었다. 조별 과제가 주어졌을 때 유진은 투명 인간이 되었다. 모두가 서둘러 제 짝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다. 유진이 용기를 내어 한 그룹에 다가가자 그들은 이미 조언이 찼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 모습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것과 같았다. 선생들마저 미묘하게 달라졌다. 한채리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몇몇 선생들은 유진의 발표에 유독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완벽한 답안지에도 사소한 트집을 잡아 점수를 깎았다. 이전에는
그녀의 총명함을 칭찬하던 선생들이었다. 유진은 거대한 무언가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증명할 수도 항의할 수도 없는 부당함이었다.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진이 장학금을 유지하기 위해 교묘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거나 불쌍한 척하며 강희건 같은 부잣집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는 내용이었다. 소문은 사리부터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유진은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과 경멸의 눈초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차라리 이전처럼 때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강희건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날 이후 유진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조별 과제 때문에 유진이 마지막까지 홀로 남자, 담임이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였다. 강희건이 무심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서유진, 저 둘이 하겠습니다. 교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한채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강희건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신의 책을 챙겨 유진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누구도 감히 그 결정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또 한 번은 역사 시간이었다. 선생이 유진의 답변이 핵심을 벗어났다며 모두 앞에서 그녀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때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강희건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답변을 논리적으로 부연 설명하며 그것이 교과서의 특정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냈다. 그의 설명은 완벽했고 선생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며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했다. 그의 도움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직접적이지 않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어느 날은 유진이 밤새 정리한 노트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다음 쉬는 시간에 보니 그녀의 책상 위에 강희건이 보던 참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가 밑줄을 친 부분은 놀랍게도 유진이 잃어버린 노트의 핵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자신의 물건인 양책을 가져갔다. 유진은 더 이상 이 기묘한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묻고 싶었다. 왜 자신을 돕는지. 그날 이후 그녀는 계속 기회를 엿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는 찾아왔다. 방과 후 모두가 떠난 텅 빈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찾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강희건.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심한 그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할 말 있어. 유진은 용기를 냈다. 그날 고마웠어. 그리고 계속 도와주는 것도. 그녀는 겨우 말을 이었다. 그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더 꺼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뭘? 그의 퉁명스러운 반응에 유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왜?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네가 나설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너도 한채리한테.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잘랐다. 시끄러운 게 싫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유진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음을 직감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해 질녘의 붉은 노을이 그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짓밟는 거. 역겨워. 매일 보는 광경이라 지긋지긋하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자조와 냉소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가 말하는 매일 보는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거대한 기업, 진성그룹의 후계자로서 그가 보고 겪었을 세상은 분명 이 작은 교실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비열한 곳일 터였다. 그는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멸하는 세상을 향해 저항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 자들 사이에 고요한 공감대였다. 유진은 그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명은 너무 많이 가졌기에 다른 한 명은 너무 가진 것이 없기에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존재들이었다.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강희건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유진에게로 향했다. 한체리 같은 애들은 한 번 문 걸 놓지 않아. 더 지독해질 거야. 그것은 경고이자 현실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나도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유진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강희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고른 책들을 들고 계산대로 걸어갔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진 것 같았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기묘한 관계.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았다. 부당한 세상에 맞서는 위태롭고도 절실한 연대였다. 강희건의 개입으로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한채리는 유진의 주변을 맴돌며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라도 처진 듯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다. 강희건이 유진의 곁에 그림자처럼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저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유진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고
복도에서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이런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교실이라는 작은 왕국에서 패배를 맛본 한체리는 운동장의 규칙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아버지의 권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쟁터는 학교 밖, 유진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연약한 세계로 옮겨졌다. 유진의 작고 소박한 집. 유진의 집은 세한 고등학교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낡은 빌라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어머니의 정성 어린 손길로 언제나 깔끔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어머니는 작은 의류 부자재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홀로 유진을 키웠다. 그녀에게 딸 유진은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자랑이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유진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유진이 달려나갔을 때 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처럼 창백했다. 피곤함과는 다른 종류의 깊은 수심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의 예리한 관찰력은 그 불안에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저녁 식탁에서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만 멈칫거렸다. 유진은 끈질기게 어머니를 살폈고 결국 어머니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녀의 회사는 대기업의 부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하청업체였다. 그런데 오늘 가장 큰 거래처인 그 대기업에서 갑자기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파기를 위협해 왔다는 것이었다.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일인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잠겨 있었다. 그런데 부장님이 오늘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혹시 학교에 다니는 딸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냐고 묻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 대기업의 임원 중 한 명이 바로 한체리의 아버지, 한 의원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체리가 학교 안에서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자 학교 밖에서 자신의 세계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직장, 가족의 생계, 그것은 유진이 가진 전부였다.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이었다. 유진은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자신의 문제가 결국 어머니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고 만 것이었다. 유진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다.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괜찮아. 엄마한테 다 말해봐.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유진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장학금 때문에 시작된 시기, 한체리의 집요한 괴롭힘, 그리고 강희건의 도움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유진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었겠구나. 우리 딸,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녀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유진아, 내일 학교에 가서 그 아이에게 사과하는 게 어떻겠니 그냥.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빌면 안 될까. 어머니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녀에게 정이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딸의 안전과 가족의 생계였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 말은 항복 선언과도 같았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한채리는 승리감에 도취될 것이고 자신은 평생 그들의 발밑에서 살아야 할 터였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영혼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날 밤 유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작은 책상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어머니의 말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싸워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가난한 학생일 뿐이었다. 상대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어른들이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 닿았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그 손을 보자 유진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다. 감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침묵하고 당할 수만은 없다고.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이제는 공격해야 할 때였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뇌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생겼다. 바로 강희건이라는 변수. 그는 이 권력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채리의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몰랐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작은 표시를 보며 유진은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것은 더 이상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다. 어른들의 세계까지 끌어들인 잔혹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간결한 답장이 떠 있었다. 어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다. 내일 방과 후 어제 그 도서관 자리.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유진은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에 찬 전사의 눈빛이었다. 다음 날 방과 후 도서관의 가장 깊숙한 구석 자리는
그들만의 작전 본부가 되었다. 먼저 도착한 유진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어제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정리한 계획들을 되짚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희건이 소리 없이 나타나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등장은 늘 그랬듯 고요했지만 오늘따라 그 존재감이 유진에게는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유진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지난밤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한채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더 이상 학교 담장 안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선언했다. 이제 방역할 거야? 한채리가 나한테 했던 모든 짓,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모든 부당함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절규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려는 전사의 선전포고였다. 강희건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아 속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유진의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희건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어떻게 증거는 있고 국회의원 딸의 말과 장학생인 내 말 중에 사람들이 누굴 믿을 것 같아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유진은 이미 그 부분까지 생각해둔 터였다. 그래서 증거를 만들 거야. 차고 넘칠 만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를. 그때였다. 강희건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나 소극적인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서는 무리야.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상자 안에는 만년필처럼 보이는 필기구와 아주 작은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펜은 고성능 녹음기야. 필체 감지가 가능해서 실제 필기도 가능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 USB는 보안 프로그램이야. 내 컴퓨터에 설치해. 모든 자료는 암호화해서 이중으로 저장하고 추적 불가능한 클라우드로 자동 백업돼. 그는 마치 익숙한 장비를 설명하듯 막힘없이 말했다. 유진은 눈앞의 물건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학생의 수준을 넘어선 전문가의 장비였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특정 앱을 보여주었다. 이건 보안 메신저야.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대화 내용이 자동 삭제돼. 이걸로 연락해. 그는 유진의 휴대폰에 직접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그의 손길은 침착하고 정확했다. 유진은 그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알아봐야 할 사람이나 회사가 있으면 이름만 말해.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주지. 그의 마지막 말은 유진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보력을 기꺼이 그녀와 공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파트너이자 동지였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유진의 명석한 분석력과 강희건의 현실적인 조언 및 정보력이 결합되자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치밀해졌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한체리의 최측근 2명, 이수아와 김민서였다. 한체리는 조심성이 많지만 그 둘은 상대적으로 어수룩하고 입이 가벼웠다. 그들에게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었다. 유진은 강희건이 준 녹음기 펜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그들이 자신에게 접근해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순간을 녹음하기로 했다. 며칠 후 계획을 실행할 첫 기회가 찾아왔다. 점심시간, 유진은 일부러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건물 뒤편의 벤치에 혼자 앉아 책을 읽었다. 예상대로 이수아와 김민서가 어슬렁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희건이 근처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 서유진 아니야? 요즘 강희건 등에 없고 꽤 뻣뻣해졌더라. 걔 없으니까 다시 벌레꼴이네. 이수아가 비아냥거렸다. 유진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태어난 표정을 유지하며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릎 위에 놓인 펜의 녹음 버튼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김민서가 유진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야, 우리가 말하잖아. 어디서 감히 무시를 해.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일부러 그들을 도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할 말 있으면 해. 너희 수준에 맞는 유치한 말들 말고. 그녀의 차가운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이 기집애가 진짜? 이수아가 격분해서 소리쳤다. 체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내. 엄마 회사 곧 망하게 생겼다더라. 네가 무릎 꿇고 빌 때까지 절대 안 끝낼 거래. 그 순간이었다. 유진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발언. 유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두려움에 떠는 연기를 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만족한 두 사람은 한참 더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대다가 자리를 떴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유진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로 가 칸막이 안에 숨어 펜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방금 전 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한체리가 배후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회사를 위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낮에 녹음한 파일을 USB에 옮겨 담았다. 강희건이 설치해준 보안 프로그램이 파일을 즉시 암호화하고 백업을 시작했다. 아주 작은 첫걸음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녀는 보안 메신저를 열어 강희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첫 번째 조각 확보했어.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짧은 메시지였지만 유진은 화면 너머에 그에게서 희미한 미소를 느끼는 듯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서늘한 희열과 뜨거운 투지가 차올랐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침묵의 방역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그들의 숨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첫 번째 증거는 작지만 강력한 무기였다. 그것은 서유진에게는 희망을, 강희건에게는 확신을 주었다. 두 사람은 도서관의 비밀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강희건은 유진이 건넨 녹음기 펜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다. 이수아와 김민서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한채리가 배후라는 것과 그녀의 아버지가 유진의 어머니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예상대로군. 강희건이 헤드폰을 벗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만족감보다는 비릿한 현실을 확인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그저 아이들의 철없는 말다툼으로 치부될 뿐이야. 한 의원 같은 인간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다. 더 확실하고 그들의 숨통을 직접 끊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그의 말에 유진도 동의했다. 학교 폭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다. 그들의 공격이 학교 밖에서 왔듯 방역 또한 그들이 가장 아파할 곳을 향해야 했다. 강희건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수많은 기업 정보와 인물 관계도가 스쳐 지나갔다. 한채리의 아버지, 한상진 의원, 겉으로는 청렴한 정치인을 연기하지만 뒤로는 온갖 이권의 개입해부를 축적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지. 강희건이 차갑게 말했다. 이런 인간들은 반드시 약점이 있어. 불법적인 거래, 숨겨둔 재산 같은 것들, 그걸 찾아야 해.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자원, 즉 진성그룹의 정보망을 본격적으로 움직일 생각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진은 학교에서는 평소처럼 조용한 학생으로 돌아가 한채리의 감시망을 무디게 만드는 한편, 밤에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탐정이 되었다. 그녀는 국회 회의록,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관련 뉴스 기사 등 공개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지며 한상진 의원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과 분석력은 흩어진 정보들 사이에서 미세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같은 시각 강희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였다. 그는 진성그룹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력을 통해 한상진 의원의 자금 흐름과 주변 인물들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이 일이 아버지나 회사 내 다른 세력에게 알려진다면 그 역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유진의 눈에 서린 분노와 결의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유진은 의미 있는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몇 년 전 한상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었다. 당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셌지만 그는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용도 변경 직전에 해당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회사가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유령 회사라는 사실이었다.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 유령 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단을 파고들었다. 몇 단계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거치자 마침내 실소유주로 보이는 이름 몇 개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너무나 평범해서 더 이상의 추적이 어려웠다. 유진은 자신이 찾아낸 모든 자료를 정리해 강의건의 보안 메신저로 전송했다. 이 유령 회사 뭔가 이상해. 답장은 다음 날 새벽에 도착했다.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방대한 양의 내부 자료 파일이었다. 강의건이 보낸 것이었다. 네가 맞았어.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 파일에는 유진이 찾았던 유령 회사의 진짜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 유령 회사는 진성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가 출자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진성그룹의 윤상무. 그는 회사 내에서 강희건의 아버지와 대립하는 파벌의 핵심 인물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한상진 의원의 비리는 단순히 개인의 부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 내부의 암투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윤상무가 한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개발 정보를 얻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한 의원은 정치 자금을, 윤상무는 자신의 세력을 키울 자금을 확보한 것이었다. 한채리가 유진을 괴롭힌 것은 어쩌면 사소한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이제는 거대한 부패의 창고를 통째로 태워버릴 수 있는 화약고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유진은 노트북 화면에 그려진 인물 관계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상진 의원, 유령회사, 윤상무, 그리고 진성그룹.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어느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괴물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강희건의 딜레마는 더욱 깊었다.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한상진 의원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진성그룹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아버지의 입지는 흔들릴 터였다. 어쩌면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유진을 위한 정의와 가문을 지켜야 할 의무 사이에서 그는 고뇌에 빠졌다. 그날 방과 후 두 사람은 다시 도서관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 노트북 화면에는 그들이 밝혀낸 추악한 진실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교실 안에서 벌어지던 유치한 괴롭힘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목격한 유의한 공범자가 되어 있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강희건이었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했다. 이제 어떡할 거지? 그 질문은 유진에게 던진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개인의 복수는 이제 거대한 정의의 문제가 되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제 어떡할 거지? 강희건의 무거운 질문이 도서관의 낡은 서가 사이에 내려앉았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모든 걸 밝혀야 해. 그 대답은 강희건에게는 예상 밖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 무게는 고스란히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동맹자가 져야 할 위험의 크기를 알면서도 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희건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가문을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운명에 대한 고뇌, 그리고 눈앞의 소녀가 보여주는 순수한 용기에 대한 경외감.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끝까지 가보자.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한편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한 적들의 반격도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한채리는 유진이 여전히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강희건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에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인 한상진 의원에게 달려가 불만을 토로했다. 처음에는 딸의 투정이라 여겼던 한 의원도 강희건의 이름이 나오자 미간을 찌푸렸다. 한상진 의원은 교활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최근 자신과 윤상무의 관계를 캐고 다니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터였다. 그 배후에 진성그룹에 다른 세력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던 채 아들 강희건과 장학생 소녀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사건이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성을 무너뜨릴지도 모를 개미굴일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날 이후 유진을 향한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졌다. 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적대시했다.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모두 앞에서 망신을 주었고 과제물은 이유 없이 최하점을 받았다. 한채리와 그 무리들은 이제 유진을 직접 건드리는 대신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유진과 잠시라도 말을 섞는 학생은 다음 날 어김없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유진은 완벽한 섬이 되어갔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의 자리 주변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 같았다. 그들은 유진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혹은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압박은
강희건에게도 마찬가지로 가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버지인 강 회장의 서재로 호출되었다. 진성그룹을 이끄는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사업과 가문의 명예라는 렌즈를 통해 보는 냉철한 인물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요즘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구나. 가난한 장학생 하나 때문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윤상무와 한 의원에 대해서는 왜 캐고 다니는 거지? 그 아이가 시키기라도 하더냐. 그는 아들이 단순한 동정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행동이 회사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그 계산을 이미 끝낸 상태였다. 강희건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에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잘못된 것 이 세상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건 없어.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도 필요한 법이다. 그깟 아이 하나의 인생보다. 우리 진성그룹과 수만 명의 임직원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아버지와 아들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을 지켜온 아버지의 현실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아들의 이상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강 회장은 결국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손 떼고 이 일에서 빠져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는 더 이상 진성의 후계자가 아니다. 내 아들도 아니고. 서재를 나온 강희건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아버지의 위협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었다. 그가 복잡한 심정으로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주머니 속 보안 메신저가 짧게 진동했다.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 우리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사방이 막혀버린 느낌이었다. 학교에서는 유진을 향한 포위망이, 집에서는 자신을 향한 압박이 숨통을 조여왔다. 적들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은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증거를 모두 모으기도 전에 먼저 당할지도 몰랐다. 그들은 이제 더욱 과감하고 위험한 승부수를 던져야만 했다. 덫인 줄 알면서도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은 서유진과 강희건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들이 가진 부패의 증거는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고 적들은 이미 그들의 목전까지 다가와 칼을 빼들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적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먼저 발동했다. 한상진 의원은 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윤상무에게 연락했다.
두 부패한 권력자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작은 불씨를 완전히 짓밟아 끄기로 합의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서유진이라는 학생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감히 누구도 다시는 자신들에게 덤벼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학업 성취가 인생의 전부인 가난한 장학생에게는 학업 부정행위라는 오명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었다. 한 의원은 학교 재단에 압력을 넣어 시험지 보관실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조력자를 확보했다. 그는 시험 하루 전날 밤 인쇄가 막 끝난 시험지 중 가장 비중이 큰 과목에 시험지 한 부를 몰래 빼돌렸다. 다음 단계는 한채리가 맡았다. 그녀는 빼돌린 시험지 사본을 유진의 사물함에 넣어야 했다. 하지만 그냥 넣어서는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리 중 한 명을 시켜 유진의 주의를 끈 다음 다른 한 명이 자연스럽게 유진의 사물함에 시험지를 던져 넣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한 의원은 기술자를 고용해 유진이 불법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문자 메시지 기록까지 만들어냈다. 시험 당일 아침, 학교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1교시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 교내 방송에서 교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학생 여러분께 긴급히 알립니다. 어젯밤 누군가 교무실에 침입하여 시험지 일부를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 학생은 즉시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복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유진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덫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복도로 나섰을 때 한채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친구들과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유진은 속이 메스꺼웠다. 교감과 학생부장, 그리고 여러 교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의 사물함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유진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마침내 학생부장이 유진의 사물함 앞에 섰다. 그가 마스터키로 사물함을 열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유진의 교과서 더미 맨 위에 어젯밤 도난당했다는 시험지 한 부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낮은 탄성을 질렀고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사방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서유진이었어. 장학금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어쩐지 공부를 너무 잘하더라니. 비난과 경멸의 화살이 무수히 날아와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서유진 학생 교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녀가 외쳤지만
그 외침은 학생들의 비웃음 속에 공허하게 묻혔다. 강희건은 복도 저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인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유진의 앞을 막아서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경고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여기서 그가 나서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것은 적들이 원하는 그림이기도 했다. 그는 차갑게 분노를 사기며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한채리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교감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정말 충격이에요. 유진이가 그럴 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사실은 며칠 전부터 유진이가 시험에 대해 불안해하며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의 거짓 증언은 상황에 쐐기를 박는 결정타였다. 유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결국 유진은 학생부 교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교무실로 끌려갔다. 그녀의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소지품은 압수되었다. 복도를 끌려가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강희건을 찾았지만 수많은 학생들 속에 가려진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거대한 함정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이었다. 차가운 상담실에 홀로 남겨진 유진은 텅 빈 눈으로 창 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퇴학은 물론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몰랐다. 그녀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적들은 마침내 승리를 거둔 듯했다. 희망의 빛은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었다. 상담실의 차가운 공기가 서유진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절망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며 모든 희망을 질식시키는 듯 했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다. 평소 유진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던 나이든 여성 상담 교사였다. 그녀는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유진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자 그곳에는 익숙한 필체에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무대가 준비될 때까지 버텨. 곧 시작될 거야. 강희건이었다. 그 짧은 문장이 꺼져가던 유진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은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긴급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한상진 의원의 압력을 받은 학교 측이 이례적으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심판하여 학업 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가은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실체는 유진의 인생을 공개적으로 처형하여 모두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강당의 단상에는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 등 징계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객석 앞줄에는 한채리와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 의원,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한 진성그룹의 윤상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진은 단상 옆 피고인석에 홀로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징계위원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교장은 유진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시험지와 조작된 문자 메시지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한채리는 단상에 올라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이 시험 때문에 불안해했다는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갔다. 마침내 유진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모두의 예상을 깨는 첫마디를 내뱉었다. 이 자리는 도난당한 시험지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 힘없는 학생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겁한 자들의 발악입니다. 강당이 순간 술렁였다. 한상진 의원과 윤상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강당 뒤편의 영사실을 향해 고갯짓했다.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강희건은 영사실의 방송 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다. 스크린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음성 파일의 파형이었다. 곧이어 이수아와 김민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체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내 엄마 회사 곧 망하게 생겼다더라. 객석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한체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교장이 당황해서 방송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통제권은 강희건에게 넘어간 후였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마자 화면은 복잡한 인물 관계도로 바뀌었다. 한상진 의원과 유령 회사, 그리고 진성그룹의 윤상무를 잇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때 강희건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을 장악했다. 한상진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했고 진성그룹의 윤상무는 차명회사를 통해 이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수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뇌물, 수수이자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의 폭로는 강당을 충격에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한 의원과 윤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저걸 당장 꺼 저건 음해야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이어지는 영상 앞에서 처참하게 묻혔다. 스크린에는 선명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시험 전날 밤, 한채리가 학교 후문에서 내부 조력자인 학교 직원과 접선하여 시험지 사본을 건네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경악했고 교사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자신들이 거대한 범죄의 들러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분노했다. 한체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 순간 꺼져 있던 단상의 마이크가 다시 켜지고 유진의 맑고 강한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울려 퍼졌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묻으려 했던 추악한 현실입니다. 진실의 폭풍이 강당을 휩쓸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이 그 폭풍 앞에 힘없이 쓰러져 나갔다. 혼란의 한가운데 영사실의 문이 열리고 강희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유진의 곁에 섰다. 이제 그들은 함께 자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고 있었다. 강당을 휩쓴 진실의 폭풍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운명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희건이 미리 연락해둔 언론사 기자들이 들이닥치면서 상황은 더 이상 학교 측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한상진 의원과 윤상무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울부짖는 한채리의 모습이 전국의 모든 스크린으로 생중계되었다. 심판의 날은 생각보다 빠르고 혹독하게 찾아왔다. 한채리는 그날 바로 퇴학 조치되었고 시험지 유출 및 무고 혐의로 소년법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큰 형벌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사회적 낙인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 의원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다.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등을 돌렸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결국 그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권력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진성그룹의 윤상무 역시 그룹에서 즉시 파면되었고 검찰 조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한 의원과의 모든 거래를 자백했고 그 덕분에 부패의 고리는 더욱 명확하게 실체를 드러냈다. 세한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사학비리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모든 것이 격변하는 동안 강희건은 또 다른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강 회장의 서재에서 그를 마주했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어. 강희건은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불을 지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를 도려낸 것뿐입니다. 윤상무 같은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었다면 언젠가는 회사 전체를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의 말에는 후계자로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비전이 담겨 있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투명성과 윤리가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진성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아들의 확고한 신념 앞에서 강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들이 단순히 감정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멀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진성그룹의 이사회와 주주들은 강희건의 결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비록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부패한 임원을 스스로 척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 이미지는 오히려 쇄신되었다. 강 회장은 아들에게서 자신이 가졌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보았다. 그는 결국 아들의 방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암묵적인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서유진은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족쇄에서 해방되었다. 어머니의 회사를 위협하던 거래처는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사과해왔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여 전교생 앞에서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녀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한때 그녀를 벌레처럼 보던 학생들은 이제 그녀를 경외와 미안함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유진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지만 오만한 승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진 한 인간으로 성장해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거대한 폭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유진과 의건은 학교 근처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더 이상 그들의 만남을 주시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말없이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보호자와 피보호자, 혹은 비밀스러운 동맹 관계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의건이 먼저 침묵을 깼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여튼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공부해야지. 열심히. 그래서 나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그녀의 질문에 의건은 피식 웃었다. 나야 뭐... 썩어빠진 우리 집안을 청소해야지. 할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함께 거대한 벽을 넘어선 동지애와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고
심판의 날은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각자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5년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법정. 안. 한 명의 학생이 유독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또렷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논리.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도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로 정의를 외치고 있는 서유진이었다. 세한고등학교의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약자를 위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진성그룹 회장실. 젊은 부회장이 된 강희건은 보수적인 원로 임원들 앞에서 새로운 친환경 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제안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전은 결국 이사회의 지지를 얻어냈다. 그는 5년 전 아버지 앞에서 다짐했던 대로 진성그룹을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한동안 서로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성그룹이 후원하는 법대 장학금 수여식에서 운명처럼 재회하게 되었다. 화려한 연회장 속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은 5년 전의 그날로 돌아간 듯 멈추었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역사가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다가가 복잡한 연회장을 빠져나와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다. 어색한 침묵 대신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진이었다. 잘 지냈어. 아주 멋진 경영인이 다 됐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밟고 자신감 있는 농담이 섞여 있었다. 강희건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예비 법조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는 얼마 전에 완전히 은퇴하셨어. 지금은 시골에서 난을 키우시지. 가끔 내 소식을 뉴스로 보시고는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고 하시더군. 그의 말에 유진은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에 그 지독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 네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너는 나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희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역시 너에게 구원받았어?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아버지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속물이 되었을 거야.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줬어. 그는 시선을 돌려 유진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존경과 애정,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잣집 도련님과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각자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서로의 세계를 지켜낸 동등한 존재였다. 지독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 서유진 변호사님, 강희건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유진도 그를 마주보며 웃었다. 강희건 부회장님이야말로 약속을 지켰네. 그들이 나눈 약속은 입 밖으로 내뱉어진 적 없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들만의 조용한 맹세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그들은 이제 함께 맞이할 터였다.